살고 싶으시면 제 누더기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벙어리 거지 소년이 보여준 것은 기막힌 지략이었습니다. 눈보라치는 저작거리, 횃불을 든 살수들이 피 묻은 비단옷을 입은 애기씨를 찾아 헤매고 있었지요. 한 번이라도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상황. 소녀는 자신의 이 득실거리는 누더기를 벗어 수련에게 입히고 즉시 눈을 뒤집고 짐승 소리를 내며 땅바닥을 기어 다녔습니다. 저 재수없는 놈! 미치광이 거지 새끼로구먼! 악취와 기괴한 연기에 질린 살수들이 이 발기를 돌린 바로 그 순간 누더기 한 벌이 두 목숨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이 두 아이는 누구이며 앞으로 어떤 기막힌 운명이 펼쳐질까요? 어서 오세요. 새벽 야담입니다. 이곳은 옛 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더기 한 벌로 시작된 두 아이의 인연이 10년의 세월을 거쳐 어떻게 피어나는지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교훈을 담아 풀어낸 대하 서사입니다. 자, 그럼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그 운명적인 밤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그의 한겨울, 윤학수대감의 저택 안채에서는 최고급 참수치 화로에서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단 치맛자락을 두른 기생들이 검은고 가락에 맞춰 춤사위를 벌이는 가운데 윤학수는 호탕하게 웃어대며 술잔을 들이켰지요. 상 위에는 평민들은 평생 구경조차 못할 작구이와 호박선, 기름진 산의 진미가 녹그릇에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야 도성의 약재가 모두 내 손안에 들어왔구나. 윤학수의 입가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에 가시였던 강직한 박대감을 영모로 몰아 참수한 이를 떠올리며 흐뭇해했지요. 같은 시각 저택 밖 저작거리에는 살을 에이는 칼바람과 함께 폭설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멸문지화를 당한 박대감의 핏자국이 차갑게 얼어붙어 가고 있었지요. 형장에서는 아직도 검붉은 피가 눈 위에 번져 있었고 그 끔찍한 흔적을 하얀 눈이 무심히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참수형이 집행되기 직전 밧줄에 묶인 박대감은 울며 매달리는 10살 외동딸 수련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수련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형장에 메아리 쳤지만 망나니의 칼은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지요. 박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서책을 꺼냈습니다. 피 묻은 절반의 의안이었지요. 수련아, 이것을 받거라. 박대감은 딸아이의 명주 저고리 안품 깊숙한 곳에 그 의안을 쑤셔 넣으며 유언을 남겼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라. 그리고 이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내거라. 그 순간 망나니의 칼이 번쩍 들어 올려졌습니다. 수련의 비명이 터져 나왔고 고지어 형장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참극이 벌어졌지요. 아비의 피가 수련의 저고리에 얼룩을 남겼습니다. 10살 난 애기씨는 신발조차 신지 못한 맨발로 눈밭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양반과 교수의 하얀 발이 꽁꽁 언 눈길을 밟을 때마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요. 피가 발바닥에서 흘러나와 하얀 눈 위에 붉은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마침내 수련은 낡은 성황당 앞에서 고꾸라졌습니다. 클바닥에 쓰러진 아이의 입에서는 가느다란 한숨만이 새어나왔지요. 온몸이 얼어붙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기다, 저 성황당 쪽을 뒤져라. 곧이어 윤학수의 사병들이 횃불을 들고 성황당 쪽으로 몰려왔습니다. 서슬퍼른 장검을 빼든 그들의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지요. 아버지, 저도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가는 것인가요? 수련의 눈앞이 하얗게 변해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고양이처럼 숨어 지내던 13살 소년이 뛰쳐나왔습니다. 미치광이 벙어리로 저작거리를 떠돌던 그 소년은 수련의 어깨를 틀어주며 다급하게 속삭였지요. 살고 싶으시면 제 누더기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쇳소리 섞인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주저하는 수련의 피 묻은 명주 저고리 위로 소년은 이가 득실거리고 악취가 진동하는 자신의 낡은 거적대기를 억지로 뒤집어 씌웠지요. 양반과 애기씨의 흔적을 완벽하게 은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직후 횃불을 든 사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그 순간 소녀는 눈을 뒤집고 침을 질질 흘리며 바닥에 떨어진 쉰 밥풀을 핥아 먹기 시작했지요. 짐승처럼 컥컥대며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소년의 소름 끼치는 연기에 사병들의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재수없게 미치광이 거지 새끼로구나. 진동하는 악취와 기괴한 행동에 질린 사병들은 다른 골목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횃불이 완전히 멀어지자 소년은 제단 밑 좁은 틈으로 수련을 조심스럽게 밀어넣고 자신의 몸으로 칼바람을 막아주었지요. 수련의 언발을 제 손으로 문질러주며 밤새도록 그렇게 지켜주었습니다. 수련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련의 작은 손을 꼭 감싸주며 체온을 나눠줄 뿐이었지요. 다음 날 새벽, 눈 덮인 뒷골목의 더러운 흙바닥 위였습니다. 누더기 속에서 멸문지화의 참극을 넘기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두 아이의 가늘고 처절한 숨결만이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 13살 소년에게도 한 달 전 똑같은 비극이 있었습니다. 저작거리 뒷골목,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던 천민 의원이 윤학수의 수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윤학수가 전하께서 금하신 희귀 약재를 몰래 들여오는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지요. 이놈이 감히 어디서 본 것을 짓거리느냐. 윤학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하 최정이 굵은 몽둥이를 들어 올렸지요. 가족이 있느냐? 최정이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천민 의원은 골목 모퉁이, 그림자 속에 숨은 어린 아들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지요. 없습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아비의 마지막 거짓말이었습니다. 퍽, 퍽, 퍽. 몽둥이가 천민 의원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의원은 쓰러지면서도 품속의 의안을 반으로 찢어 한 조각은 품에 넣고 한 조각은 그림자 속 아들을 향해 던졌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숨어있던 소년이 입을 틀어막으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아, 아버지. 찢어진 절반의 의안이 소년의 발밑에 떨어졌지요. 피를 토하며 쓰러진 천민 의원의 입술이 가늘게 움직였습니다. 무영아, 네 이름을 숨겨라. 말을 잃어라. 그림자처럼 살아남아라. 아버지, 이 의안을 반드시 지켜야 언젠가 저들을. 그것이 아비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무영은 아비의 유언대로 이름을 숨겼습니다. 말을 잃고 미치광이 벙어리 행세를 하며 저작거리를 떠돌았지요. 한 달이 흐르는 동안 무영은 완벽한 미치광이 거지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무영은 또 다른 희생자를 만났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윤학수에게 아비를 잃은 10살 애기 씨를 말입니다. 무영은 아비의 유언을 어기고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누더기 옷을 벗어주면서 말이지요. 두 아이는 그렇게 같은 원수 아래서 만났습니다. 뼛속까지 얼어붙던 그날 밤으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장터 어기 국밥집 앞에는 굶주림에 지친 수련과 소년이 구정물이 고인 흙바닥에 엎드려 있었지요. 방자 유기에 담긴 정갈한 음식만 먹고 자랐던 명문가 애기씨 수련은 이제 살기 위해 진흙탕에 내동댕이 쳐진 쉰 밥덩이를 주워 담아야 했습니다. 떠돌이 개들이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습니다. 수련은 개들과 다투며 필사적으로 밥풀을 움켜쥐었지요. 명주 저고리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소년이 구해온 남루한 헝겊 조각을 걸친 채였습니다. 하얗던 손은 때로 새까맣게 물들었고 손톱 밑에는 흙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소년은 수련이 주워 담은 밥풀에서 흙과 돌멩이를 제 거친 손가락으로 일일이 골라냈습니다. 이건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수련의 입가로 밀어 넣어 주었지요. 수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양반과 교수로 자라며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처절한 나날이었습니다. 배고파요. 수련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소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목까지 수련의 입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13살 소년의 몸집은 10살 수련보다 컸지만 그 역시 굶주림에 비틀거리고 있었지요. 이때였습니다. 요란한 징소리가 장터를 울렸습니다. 비켜라, 비켜라. 하인들의 고함 소리와 함께 금박이 화려하게 수놓아진 윤학수 대감의 쌍가마가 장터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위압적으로 나타났지요. 백성들은 황급히 길 양옆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가마 창문이 반쯤 열렸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윤학수가 진흙을 뒤집어 쓴 채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수련과 소년을 발견하고는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지요. 저것들이 뭐냐? 보기 흉하구나. 윤학수는 부채 끝으로 아이들을 가리키며 곁을 따르던 수아 최정에게 턱짓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짐승을 치우라는 신호였지요. 최정은 즉각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하인들을 풀었습니다. 저 거지들을 당장 내쫓아라.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와 수련과 소년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소년이 재빨리 수련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인들의 거친 손길이 수련에게 닿지 않도록 자신의 몸으로 방패막이가 되었지요. 나이는 어렸지만 소년의 몸집은 이미 제법 듬직했습니다. 이놈이 뭐 하는 짓이냐? 최정은 굵은 소금 가마니를 뜯어내더니 두 아이를 향해 무자비하게 뿌려댔습니다. 썩 꺼지지 못할까. 거친 소금 알갱이들이 두 아이의 얼굴과 몸에 쏟아졌습니다. 수련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지요. 소금이 상처난 피부에 스며들 때마다 불에 데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인들은 두 아이를 거칠게 끌어내어 장터 밖으로 내몰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수련을 끌어안은 채 하인들의 거친 손길을 온몸으로 받아냈지요. 밀쳐지고 끌려가면서도 수련만큼은 다치지 않도록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소년의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그는 수련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두 아이는 장터 밖 흙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소년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몸 곳곳에 상처가 나 있었지요. 수련의 얼굴에는 소금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가마 안의 윤학수는 그 광경을 보며 만족스러운 조소를 흘렸습니다. 미물들이 제 주제를 알아야지. 그는 기생의 어깨를 감싸 안고 유유히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장터 밖 흙바닥에 쓰러진 소년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수련은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찢어 소년의 상처를 단단히 동여매기 시작했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매서웠습니다. 가마가 사라진 길 끝을 노려보며 그녀는 이를 갈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자 입안 가득 선혈이 고였지요.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소년도 수련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년 역시 자신의 아비를 죽인 윤학수를 잊지 않고 있었지요. 하늘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두 아이의 상처난 몸을 조용히 덮어가고 있었지요.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두 아이는 서로의 체온으로 얼어붙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소녀는 수련이 잠들자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13살 소년의 듬직한 품 안에서 10살 수련은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지요. 멀리서 윤학수 저택의 화려한 등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안채에서는 호의호식하는 악인이, 차가운 장터 밖에서는 죽지 못해 사는 두 아이가 있었지요. 하지만 수련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비가 안품에 쑤셔 넣어준 그 의안이 언젠가는 윤학수의 목을 칠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을 지켜준 이 소년과 함께라면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아이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씨앗이 두 아이의 가슴 속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었지요. 그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나 마침내 윤학수를 무너뜨릴 거대한 나무가 될 것이었습니다. 열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끊긴 폐탄광굴 안에 이 수련이 누워 있었지요. 소금에 짓눌린 상처가 골마터져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아이의 이마는 화로에 달궈진 쇠붙이처럼 뜨거웠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숨소리는 가늘고 끊어질 듯 했지요. 소녀는 굴 입구에서 마른 풀을 긁어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제발, 눈을 뜨십시오. 죽으면 아니 됩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련의 이마에 손을 갖다 댔다가 화들짝 놀라 움츠렸지요. 불덩이를 만진 것처럼 손바닥이 지끈거렸습니다. 이대로라면 죽는다. 소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굴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한겨울 깊은 산속에서 약초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지요. 소년의 아비는 천민의원이었습니다. 소년은 태어나면서부터 약초 냄새를 맡으며 자랐지요. 고열을 내릴 수 있는 약초. 청열초. 청열초는 산비탈 햇볕이 잘 드는 바위 틈에서 붉은 싹을 틀어 올리는 희귀한 풀이었습니다. 소년은 발가벗은 손으로 눈 덮인 산비탈을 기어 올랐습니다. 손톱이 뒤집혀 나가고 손끝에서 피가 흘렀지요.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식경을 기어오른 끝에 바위 틈새에서 붉은 싹이 고개를 내민 것이 보였습니다. 청열초다. 소년은 맨손으로 얼어붙은 흙을 파헤쳤습니다. 마침내 뿌리까지
캐낸 청열초를 입에 넣고 씹기 시작했습니다. 쓴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고 침과 섞인 즙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다시 입 밖으로 뱉어내어 손바닥에 담았지요. 피와 흙이 섞인 초록빛 약즙이었습니다. 소녀는 그 약즙을 소중히 품고 굴로 되돌아왔습니다. 제발, 살아주십시오. 수련의 입술을 벌리고 약즙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수련은 신음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밤새도록 불을 지피고 약즙을 먹이고 수련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틀이 흘렀습니다. 수련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돌아왔지요. 그리고 마침내 수련이 눈을 떴습니다. 여기는 어디? 수련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당신은 누구세요? 수련이 물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비의 유언이 떠올랐지요. 네 이름을 숨겨라. 벙어리로 살아남아라. 수련은 소년의 침묵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그럼 제가 당신을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영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무영. 그림자도 없이 사는 이름이군요. 알겠어요. 무영 오라버니. 수련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소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두 아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수련은 굴 바닥에 깔린 평평한 돌에 수치로 글자를 그렸습니다. 이것은 약입니다. 병을 고치는 풀을 뜻하지요. 이것은 병입니다. 사람이 아픈 것을 말합니다. 무영은 수련이 그리는 글자를 눈에 담았습니다.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았지요. 그리고 자신이 아비에게 배운 약초 지식을 하나둘 꺼내어 수련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풀은 당귀입니다. 냄새를 맡아보세요. 피를 보하고 어혈을 풀어주지요. 이것은 감초입니다. 혀끝에 대보면 단맛이 납니다. 모든 약을 조화롭게 해주는 풀이지요. 수련은 무영의 말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무영 오라버니, 당신은 약초를 눈 감고도 마칠 수 있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무영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는 밤새도록 약초와 글자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빈틈을 채워나갔지요. 찬바람이 굴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두 아이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불꽃이었습니다. 그 불꽃은 거대한 나무가 되어 윤학수를 쓰러뜨릴 것이었지요. 그로부터 2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영이 약초를 캐러 산 깊은 곳을 헤매다 눈 속에 쓰러진 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지요. 다리에 깊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노인은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영은 재빨리 노인을 업고 폐탄광굴로 돌아왔습니다. 수련과 함께 지혈을 하고 청열초를 찧어 상처에 발랐지요. 사흘 밤낮을 간호한 끝에 노인은 깨어났습니다. 고맙소. 그대들이 나를 살려주었구려. 노인은 과거 대궐 안내의원에서 왕과 왕족들을 돌보던 어이였습니다. 하지만 권력 다툼에 휘말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 깊은 산속으로 유배된 자였지요.
노인은 두 아이의 사연을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자신처럼 억울함을 당한 아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대들처럼 억울한 누명을 썼소. 그래서 더욱 그대들을 도와야겠소. 산속에 튼튼한 움막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후 아이에게 왕실 어이의 의술을 전수했지요. 진맥하는 법, 침 놓는 법, 병의 원인을 찾는 법, 처방을 짓는 법까지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무영은 아비에게 배운 약초 지식에 왕실 어이의 의술을 더해 진정한 의원이 되어갔습니다. 수련은 동의보감의 이론과 노인의 실전 지식을 합쳐 처방의 달인이 되었지요. 3년이 지나자 노인은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들은 홀로 설 수 있소. 나는 다시 길을 떠나겠소. 은인이시여 어디로 가십니까?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 내 운명이요. 하지만 언젠가 그대들의 약방 소문을 듣게 되길 바라겠소. 노인은 그렇게 산을 내려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남긴 왕실 어이의 가르침은 두 사람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10년 후 조선 제1의 약방을 일으키는 토대가 되었답니다. 5년째 되던 해 두 사람은 산 아래 마을 변두리에 작은 초가 약방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공짜로 치료하며 소문이 퍼졌지요. 그리고 10년째 되던 해에는 깊은 산속에 기와집 약방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 폭포수 아래에는 단아한 기와지붕을 얹은 작은 약방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처마 끝에는 노수의 풍경이 달려 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마당에는 온갖 약초들이 정갈하게 말려지고 있었고 대추와 감초, 당귀와 천궁이 햇볕 아래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구수한 탕약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왔지요. 약방 간판에는 재민약방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이었지요. 약방 안에서는 20살 수련이 약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10살 때 입었던 누더기 대신 이제는 소박하지만 깨끗한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지요. 한때 피와 진흙으로 얼룩졌던 얼굴은 이제 맑고 단정했습니다. 머리는 길게 따아댕기로 묶었고 화장기 하나 없이 소박했지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복수를 잊지 않은 눈빛이었지요. 아씨. 문 밖에서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3이 된 무영이 약초 광주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13살 때 앙상했던 몸은 이제 훤칠하고 듬직한 청년의 몸으로 자라 있었지요. 키는 7척이 넘었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건강했습니다. 오늘은 산삼뿌리를 하나 캤습니다. 이것이면 할멈의 기침을 먹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영은 광주리 속 산삼을 조심스럽게 꺼내 수련에게 건넸습니다. 손끝이 스치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지요. 수련이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라버니. 무영의 귓불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이제 23과 20살이 된 두 사람 사이에서 오라버니라는 호칭은 묘하게 어색했지요. 10년 동안 함께 살아오며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라는 큰 짐 앞에서 그 감정을 꺼내 보이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졌지요. 그때 약방 마당에 노부부가 들어섰습니다. 의원 나으리,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노인은 부축을 받으며 거친 기침을 했고 그 옆에서 할멈은 눈물을 훔쳤지요. 무영은 재빨리 자리를 내어주고 노인의 손목을 잡아 맥을 짚었습니다.
폐에 열이 차 있습니다. 오래 묵은 병이로군요. 정열초와 도라지, 행인을 다려 드시면 나아질 것입니다. 무영의 진맥은 정확했고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수련은 곁에서 약재를 다리며 거들었지요. 두 사람은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부부처럼 말입니다. 할멈이 그것을 보고 싱긋 웃으며 물었습니다. 의원 나으리, 이 아가씨는 나으리의 마님이십니까? 참 금슬이 좋아 보이는구먼. 무영은 깜짝 놀라 손을 떨었습니다. 약재를 담던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지요. 아, 아닙니다. 그저 함께 약방을 꾸리는 노부부가 약을 받아들고 떠난 뒤 약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영 오라버니. 예. 이제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수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지요. 윤학수 대감이 요즘 몸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온갖 명의를 불러도 낫지 않는다지요. 몸에서 악취가 나고 살이 썩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무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예. 곧 이 약방에도 소식이 닿을 것입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그의 앞에 나설 때입니다. 수련은 약장 깊은 곳에서 오래된 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장의 낡은 종이가 들어 있었지요. 하나는 수련의 아버지, 박 대감이 남긴 의안의 반쪽. 하나는 무영의 아버지, 천민 의원이 남긴 의안의 반쪽. 2장을 맞추면 윤학수가 저지른 죄목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이 의안을 지키기 위해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복수할 때입니다. 수련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영은 그 손을 꽉 잡았지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아씨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10년을 함께 버텨왔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라버니. 2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그날 밤 멀리 한양도성에서 날아온 전갈 한 통이 약방에 도착했습니다. 윤학수 대감께서 중병이 들어 산속명의를 찾아 직접 오실 것이다. 준비하라. 무영과 수련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갈고 닦은 칼날을 이제 적의 목에 들이댈 시간이었지요. 4월 초파일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날이었습니다. 재민 약방 마당에는 아침부터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지요. 허리 굽은 할멈, 기침하는 노인, 열병에 시달리는 아이를 업은 아낙네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마당 한쪽에 자리를 깔고 앉아 한 사람씩 맥을 짚어주었고 수련은 약방 안에서 탕약을 다리고 있었지요. 할멈, 무릎 통증에는 이 약을 다려 드십시오. 일주일이면 한결 나아지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나으리.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할멈은 눈물을 글썽이며 약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영은 돈을 받지 않았지요.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늘 그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요란한 징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켜라, 비켜. 대감 나으리께서 지나가신다. 우렁찬 고함 소리와 함께 화려한 사인교 하나가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약방 마당에 도착하자 하인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굴이 험상궂고 눈빛이 날카로운 사내였지요. 바로 최정이었습니다. 10년 전 수련과 무영을 소금으로 지져 고문했던 바로 그 자였습니다.
최정은 마당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대감 나으리께서 오시는데 거짓대들이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구나. 최정은 채찍을 들어 환자들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당장 썩 꺼져라. 대감 나으리께서 진료를 받으실 것이다. 환자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발, 저희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닥쳐, 감히 대감 나으리와 같은 자리에 서려고 하느냐. 최정이 다시 채찍을 휘두르려는 순간 무영이 벌떡 일어나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멈추십시오. 무영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정은 눈을 부라리며 무영을 노려보았지요. 뭐야, 이놈이 감히 누구 손목을 잡는 것이냐. 이곳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곳입니다. 먼저 온 환자들을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이 건방진 놈이. 최정이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가마 안에서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만두거라. 가마 문이 열리고 윤학수 대감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10년 전 그는 살찐 몸에 기름진 얼굴로 세상을 호령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지요. 몸은 바짝 말랐고 피부는 누렇게 뜨거나 검게 썩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온몸에서는 고약한 악취가 났고 숨소리는 가빠졌습니다. 하인들이 부축했지만 윤학수는 간신히 몸을 지탱할 뿐이었지요. 의원, 제발, 나를 살려주시오. 윤학수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무영은 윤학수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를 죽인 그 자, 수련의 아버지를 영모로 몰아 죽인 그 자, 눈앞에 서 있는 이 사내가 바로 그 윤학수였습니다. 무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지요. 들어오십시오. 진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윤학수는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약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정은 마당에 남아 환자들을 쫓아냈지요. 환자들은 울며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약방 안쪽 창문 뒤에 숨어있던 수련은 윤학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10년 전 그날 아버지를 죽인 그 얼굴이었습니다. 저자가 윤학수. 수련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느끼지 못했지요. 약방 안 무영은 윤학수를 평상에 눕혔습니다. 손목을 내밀어 주십시오.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윤학수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무영은 그 손목을 잡았지요. 그 순간 무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어 윤학수의 맥을 눌렀습니다. 보통 진맥보다 훨씬 강하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세게 눌렀지요. 윤학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프오. 너무 아프오. 진맥을 하려면 정확하게 눌러야 합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무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손가락은 더욱 세게 윤학수의 맥을 짓눌렀습니다. 윤학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신음했습니다. 제발, 그만. 무영은 천천히 손을 떼었습니다. 윤학수의 손목에는 붉은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병이 깊습니다. 무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칠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이곳에 머물며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윤학수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오? 나를 살릴 수 있소? 예. 하지만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무영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스쳤지만
윤학수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괜찮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상관없소. 제발 나를 살려주시오. 무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수련과 눈빛을 나누었지요. 이제 복수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약방 마당에는 최정과 하인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윤학수는 약방 안쪽 방에서 신음하며 누워 있었지요. 수련은 약재를 다듬으며 무영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오라버니, 저자가 바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천천히 고통스럽게 갚아줄 것입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산속 약방에서 굴욕적인 첫 진료를 받은 지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윤학수는 무영이 처방한 고통을 줄여주는 마취, 약초가 섞인 독한 탕약을 마시고 반쯤 정신이 몽롱해진 상태로 진료상 앞에 엎드려 있었지요. 약효가 강했기에 윤학수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고 혀는 굼뜨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좀 낫는 것 같소. 윤학수는 중얼거리며 진료상에 팔을 올려놓았습니다. 정확한 진맥을 위해 대나무발 너머에서 수련의 하얀 손이 뻗어나왔습니다. 윤학수의 진물 나는 손목을 지그시 짚어 누르며 맥을 살폈지요. 수련의 손끝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원수의 손목을 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취 기운에 풀려있던 윤학수의 초점 잃은 시선이 흐릿하게 헤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수련의 하얀 손목 안쪽을 향했지요. 그곳 맥을 짚는 섬세한 손목 안쪽에 작은 붉은 반점 하나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동전만 한 크기의 선홍빛 택이었지요. 윤학수의 흐려진 눈동자가 순간 또렷해졌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박대감의 가문을 도륙하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윤학수는 박대감의 딸을 찾아 헤맸지요. 시체를 뒤지고 피 묻은 눈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때 수아 최정이 보고했던 말이 귓가에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대감마님, 박대감의 외동딸은 태어날 때부터 손목 안쪽에 붉은 반점이 있다 하옵니다. 그것이 표식이라 하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반점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대나무 발 너머 자신의 손목을 짚고 있는 그 하얀 손목 안쪽에 말입니다. 윤학수는 마취 기운마저 단숨에 날아간 듯 두 눈을 부릅뜨고 경악했습니다. 윤학수는 뒷걸음질을 치다 진료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약재들이 바닥에 쏟아지고 진료 기구들이 나뒹굴었지요. 윤학수는 온몸을 떨며 손가락으로 대나무 발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너는 그 반점, 박대감의. 수련은 천천히 일어나 대나무발 밖으로 나왔습니다. 옥빛 명주 저고리를 입은 그녀의 모습이 촛불 아래 드러났지요. 10년 전 그 어린 애기씨의 면모를 간직한 단아하면서도 서늘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수련은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 안쪽의 붉은 반점이 촛불 아래 또렷하게 드러났지요. 기억하십니까, 윤학수 대감? 수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10년 전 눈 내리던 그날 밤을 말입니다. 당신이 이 반점을 찾아 시체 더미를 뒤지던 그날 밤을요. 이럴 수가. 맞습니다. 저는 박대감의 외동딸 수련입니다. 윤학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덜미가 잡혔음을 직감한 윤학수는 신발조차 제대로 꿰어 신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수하 최정이 황급히 윤학수를 부축했습니다. 대감마님, 어찌 된 일이십니까? 떠난다.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 윤학수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수하 최정의 부축을 받으며 산비탈을 구르듯 미친 듯이 도망쳤지요. 썩어가는 몸으로 험한 산길을 내려가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보다 더 큰 공포가 윤학수를 몰아세웠습니다. 박 대감의 딸이 살아있다. 그렇다면 증거도. 도성으로 도망친 윤학수는 자신의 과거 영모 조작과 천민 의원 살인극이 전하의 귀에 들어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윤학수는 즉각 최정을 불렀습니다. 최정, 예, 대감마님. 사병과 흑의 살수를 모조리 모아라. 당장 그 산속 약방을 불태워버려야 한다. 윤학수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지요. 최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사병과 흑의 살수 수십 명이 칼을 갈고 횃불을 준비했지요. 윤학수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말아라. 모조리 태워버려라. 그날 야심한 밤이었습니다. 어둠을 틈타 올라온 살수들은 약방 주위를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지요. 살수들은 지붕과 기둥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약방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횃불이 날아왔습니다. 여러 개의 횃불이 동시에 약방의 지붕과 벽을 향해 날아왔지요. 순식간에 시뻘건 화마가 목조 약방 건물을 미친 듯이 집어삼켰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매캐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지요. 수년간 백성들을 살려온 약방이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을 모두 죽여라. 살수들이 서슬퍼런 장검을 빼들고 내부로 들이닥쳤습니다. 불타는 대나무발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천장에서 불붙은 나무 기둥이 떨어졌지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영은 수련의 허리를 낚아채어 자신의 넓은 등 뒤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불길과 칼날로부터 완벽히 숨긴 것이지요. 무영의 넓은 등이 수련을 감쌌습니다. 떨어지는 불덩이가 무영의 어깨를 때렸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영, 괜찮습니다. 무영의 양손 손가락 사이에는 마취독과 치명적인 맹독이 빈틈없이 발라진 수십 개의 날카로운 은침이 매서운 빛을 내뿜으며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살수들이 일제히 고함을 지르며 칼부림을 치며 사방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죽여라. 무영은 맨몸으로 허공을 가르며 뛰어들었습니다. 은침이 날아가 살수 하나의 목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살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지요. 두 번째 은침이 날아가 또 다른 살수의 심장 급소에 박혔습니다. 맹렬한 피 튀기는 혈투가 벌어졌습니다. 무영은 짐승처럼 날래게 움직이며 살수들 사이를 누볐지요. 하지만 수십 명의 살수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무영의 어깨가 장검에 깊게 베어졌습니다. 뜨거운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등짝도 베어졌지요. 불타는 약방의 잔해 위로 무영의 피가 쉴 새 없이 흩뿌려졌습니다. 과다 출혈로 피투성이가 된 무영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두 다리가 휘청거렸지요. 하지만 그는 수련을 향해 날아오는
단 한 번의 칼날도 허용하지 않으려 칼등을 맨손으로 쥐어 막았습니다. 손바닥이 찢겨 나갔습니다. 무영 그만. 수련이 절규했지만 무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화염과 낭자한 선열 속에서 무영은 상처 입은 야수의 포효 같은 기합을 내지르며 마지막 남은 살수 무리를 향해 자신의 온몸을 처절하게 내던졌습니다. 으아! 무영의 무릎이 꺾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마지막 기합을 내지르며 은침을 날렸지만 살수들은 끝없이 몰려들었지요. 수련을 등 뒤에 감싼 무영의 두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이제 끝인가? 무영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 어둠을 뚫고 수백 개의 횃불이 거대한 불의 띠를 이루며 밀려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불의 용이 산비탈을 기어오르는 듯했지요. 모두 엎드려라. 암행어사의 명이다. 역졸들의 벼락 같은 호통 소리가 고요하던 밤산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살수들의 칼부림이 일순간 얼어붙었지요. 무영에게 칼을 휘두르던 살수들이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횃불이 약방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관군들이 불타는 약방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칼을 빼든 역졸들이 남은 살수들을 단숨에 제압했지요. 관군들 사이로 노스의 마패를 번쩍이며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암행어사 이규백이다. 다름 아닌 10년 전 박대감에 가장 충직했던 제자 이선비였습니다. 이선비는 수염을 기른 장년의 사내가 되어 있었지요. 그는 마패를 높이 들어 올리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달빛 아래 노스의 마패가 번쩍였습니다. 이곳의 모든 자들을 포박하라. 역졸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이선비는 수련이 산속에 숨어 오랜 세월 비밀리에 서신을 주고받으며 박대감의 신원을 회복하기 위해 도성에 심어두었던 결정적 조력자였습니다. 수련의 편지를 받고 마침내 암행어사가 되어 이곳까지 온 것이지요. 이선비의 날선 지휘 아래 관군들이 몰래 산비탈로 도망치려던 윤학수의 덜미를 끌고 왔습니다. 너라, 나는 대감이다. 하지만 관군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약방에 불타는 잔해 앞 흙바닥에 거칠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 윤학수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썩어가는 얼굴이 흙에 처박혔지요. 수련은 재를 뒤집어 쓴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당당한 걸음으로 윤학수 앞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불타는 약방의 붉은 빛이 수련의 뒤를 비추며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지요. 윤학수. 수련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윤학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련을 가리키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너는 죽었어야 했다. 죽지 않았습니다. 수련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께 저지른 일을요. 수련은 품에서 낡은 가죽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안에서 피 묻은 서책을 꺼냈지요. 10년 전 아버지가 안품에 쑤셔 넣어준 그 절반의 의안이었습니다. 동시에 무영도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였지만 그는 허리춤에서 자신의 낡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머지 절반의 의안을 꺼냈지요. 무영의 아비가 목숨 걸고 남긴 증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선비 앞으로 걸어가 2개의 의안을 건넸습니다. 이선비는 2 의안을 받아 하나로 합쳤습니다. 찢어졌던 가장자리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지요. 하나로 합쳐진 핏빛 의안에는 모든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선비가 의안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관군과 백성들 앞에서 의안의 기록을 우렁찬 목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했지요. 윤학수는 박 대감을 제거하기 위해 거짓 영모 증거를 조작하였다. 윤학수는 천민 의원을 몽둥이로 쳐 죽였다. 윤학수는 희귀 약재를 밀반입하여 사리사욕을 채웠다. 이선비가 윤학수가 저지른 지난 10년의 추악한 죄상을 조목조목 밝혀냈습니다. 낭독이 이어질수록 백성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런 악인이, 아니, 박 대감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이었구나. 하늘이 보고 계셨구나.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증거와 서슬퍼런 마패 앞에서 윤학수의 썩어가는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요동쳤지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윤학수는 골마 터진 무릎을 바닥에 비비며 수련의 발밑으로 기어왔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만 주시오. 오줌을 지린 채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제발 살려달라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지요. 한때 권력으로 백성들을 짓밟던 그 윤학수가 이제는 벌레처럼 기어다니며 애걸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드리겠소. 재산을 모두 드리겠소. 제발. 하지만 수련은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피투성이가 된 무영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자신과 수련을 살렸던 바로 그 낡은 누더기를 품에서 꺼냈습니다. 무영은 그것을 윤학수의 머리 위로 툭 던져 덮어 씌웠지요. 윤학수의 머리 위로 낡은 누더기가 덮였습니다. 권력의 비단옷은 이제 끝났다. 무영의 목소리가 차갑고도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니놈이 지은 죗값에 어울리는 이 누더기나 입고 황천길로 가거라. 그 말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윤학수는 누더기를 뒤집어 쓴 채 몸을 떨었지요. 한때 금박 찬란한 비단옷을 입고 가마를 타고 다니던 그가 이제는 거지의 누더기를 뒤집어 쓰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선비는 추상 같은 얼굴로 윤학수를 향해 선포했습니다. 윤학수, 네 죄를 모두 인정하느냐? 윤학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지요. 모든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윤학수를 당장 의금부로 압송하라. 이선비의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하께 낱낱이 구하여 가장 가혹한 능지처참의 형벌을 주청할 것이다. 관군들이 윤학수를 포승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윤학수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애걸했지요.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수련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무영이 수련의 곁으로 다가와 나란히 섰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윤학수가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의 인고 끝에 마침내 복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불타던 약방의 불길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무영은 상처투성이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수련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련도 무영을 바라보았지요.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눈물이었지요. 이제 끝났습니다. 무영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라버니. 수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진짜 삶이 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산을 물들이고 있었지요.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학수는 한양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능지처참에 처해졌습니다. 그날 백성들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저자가 바로 박대감을 모함한 역적이로구나. 백성들의 고함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윤 가문의 저택은 조정에 몰수되었고 그 터는 텅 비어버렸지요. 그리고 석 달 뒤 그 텅 빈 터에 새로운 약방이 들어섰습니다. 제세활인 약방. 세상을 구제하고 사람을 살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박대감의 명예가 회복되고 수련은 정식으로 양반가의 교수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수련은 모든 혼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수련이 선택한 길은 약방이었습니다. 무영과 함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었지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약방 뒤편 언덕에 백발의 노인 하나가 서서 오랫동안 약방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과거 두 아이에게 왕실 어이의 의술을 전수했던 바로 그 노인이었지요. 노인은 마당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무영과 수련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곤줄이고 떨던 두 아이가 이제는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의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잘 컸구나. 내가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몸을 돌려 산길을 내려갔지요. 지팡이를 짚은 노인의 뒷모습이 봄 안개 속으로 아득히 사라져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 모습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따라 마당에 부는 바람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을 뿐이었지요.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약방 마당에 허리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의원 나으리, 혹시 장가를 드셨습니까? 무영은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약재를 떨어뜨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직. 그럼 잘 됐구먼. 우리 집에 20살 된 손녀가 하나 있는데 마음씨도 곱고 살림도 잘합니다. 한번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영의 얼굴이 붉어졌지요. 아, 아닙니다. 저는 우리 손녀는 정말 예쁩니다. 게다가 바느질도 잘하고 음식 솜씨도 좋지요. 의원 나으리 같은 훌륭한 분께 딱 어울립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손녀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무영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고개만 흔들었지요. 할머니가 떠난 뒤 약방 마당에는 무영과 수련만 남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영 오라버니, 아까 그 할머니 말씀 들으셨지요? 그 혼담 들이실 겝니까? 수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영은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무슨, 그럼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수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10년을 오라버니 곁에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남았고, 함께 복수했고, 이제 함께 백성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보지 않으십니까?
무영은 수련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씨. 저는 무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아씨 곁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플 때 약을 캐러 갔고, 당신이 슬플 때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천민 출신입니다. 아씨께서는 이제 양반가의 교수로 돌아갔지요. 그런 아씨의 곁에 제가 감히. 무영 오라버니. 수련이 무영의 말을 끊었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10년을 함께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신분 타령을 하십니까? 오라버니. 수련이 무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전 오라버니가 저에게 누더기 옷을 씌워 살려주셨을 때부터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는 오라버니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을 보라고 하십니까? 그럼 저는 어쩌란 말입니까? 무영은 떨리는 손으로 수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씨.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아씨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닙니다. 수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오라버니 곁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합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두 사람의 손이 꽉 맞잡혔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가을 바람이 불어와 마른 약초들을 흔들었습니다. 약방 처마 끝에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지요. 무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평생 이 약방을 지켜주시겠습니까? 수련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 오라버니.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약방 마당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무영과 수련은 나란히 앉아 내일 쓸 약재를 정리했지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촛불 아래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떨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서로의 곁에서 평온을 찾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세활인 약방은 조선 팔도에 이름을 떨쳤습니다. 무영과 수련은 백발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백성들을 치료하며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제세활인 약방은 후학들에 의해 대대로 이어져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고 하지요. 한편 윤학수의 시신은 한양 도성 밖 후미진 야산에 버려졌습니다. 거두어주는 이조차 없었지요.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었고 그 위로는 가시 돋친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봄이 와도 그곳에는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하늘의 이치는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누더기 옷 한 벌로 시작된 인연이 조선 팔도를 구하는 거대한 은혜로 꽃피운 것입니다. 수련과 무영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눈보라치던 그날 밤 누더기 옷 한 벌로 시작된 두 아이의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10년의 인고 끝에 이룬 복수보다 더 아름다웠던 것은 미움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길을 택한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선은 끝내 빛을 본다는 하늘의 이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기나긴 여정에 동행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야담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